패널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치웅입니다. 앞서 세 분의 전문가분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요. 몇 가지 키워드들을 좀 들었습니다. 안보, 전쟁, 총력전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 전염병, 특히 이런 그 코로나 19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해서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도 지금 그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과학기술 정책 포럼이 이제 432회인데 이게 언택트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된 것도 사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정책 수요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포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의 얘기를 들어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저희 정책 수요자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주신 세 분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더 좋은 정책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표에 대한 그 토론자로서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가 한 분씩 일단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부터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송만기 차장님께서는 현재 그 보건의료 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고요. 범부처 감염병 연구포럼 운영위원 그리고 대한백신학회 연구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그 김범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범준 교수님은 현재 그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아주대학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님을 역임을 하셨고요. 좀 그 저한테 좀 눈길이 가는 거는 이제 그 스웨덴에서 교직 생활을 하신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해외 경험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그 손미진 수젠텍 대표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 생활을 하셨고요, 연구자로서. 그리고 현재 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체외진단기업협의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아마 이 민간 쪽, 기업 쪽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이나 성과에 대해서 아마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서 이제 가장 지금 멀리 계시는데요.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그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전략회의 바이오산업혁신총괄 TF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바이오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한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투자심의위원으로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50분이 조금 안 났습니다. 한 45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네 분 저희 그 토론자님들께 한 7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 저희가 이 온라인 중계를 하다 보니까 직접 그 참여를 해주시지는 못하지만 사전에 저희 쪽에 이 발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 내외의 그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은 그 저희 토론자들께서 토론이 끝나신 후에 제가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토론자분들께서는 특정 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발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송만기 차장님께 제일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백신연구소의 송만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사실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백신 개발이 너무나 빠르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어서 거의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그 제너 인스티튜트라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만든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대학교 내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랑 이제 메르스 백신 임상 분석도 같이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가 쓰고 있는 게 이제 침팬지 아데노를 이용한 이제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어떤 백신인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랑 공동 연구를 했던 거기 PI가 사라 길버트가 이제 올해 9월쯤에 이제 임상에 들어갈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그
임상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냥 독성 시험 아마 면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임상 숫자도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800명이 들어갔습니다. 이 800명이라는 숫자는 임상 일상을 거의 건너뛴 숫자거든요. 보통은 이제 임상 일상에서 수십 명 정도 임상 일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으로 가서 3,400명 이 정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걸 다 뛰어넘은 숫자로 임상을 들어갔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달에 이 모든 결과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 달 정도의 그 안전성만 보고 그 5,000명 정도로 그 숫자를 확대해서 그 성인뿐만 아니고 백신 대상자들, 나이 어린 사람부터 노인까지 다 포함해서 5,000명 정도 백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3상을 바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아니나 내년 초 정도면 이 결과가 지금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백신 효능이 확인된 백신이 물론 이제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 최근에 이제 이 신종 코로나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 그 국제적으로 몇 년 전부터 크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대비하자는 노력이 있어가지고 그 상황이 크게 변했는데, 이게 에볼라 백신의 성공이 어떤 큰 기점이 됐습니다. 그 여러분 그 제가 좀 발표자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에볼라 백신이 2015년에 그 임상 이제 그때 만여 명 정도가 서아프리카에서 그 에볼라 때문에 사망을 하면서 글로벌에서 야 백신이 이제 필요하겠다. 이게 수백 명 단위로 죽는 게 아닌 게 수만 명이 죽는 어떤 큰 이제 질병으로 발전이 되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임상 1, 2상을 해놓고 있던 거가 있어서 바로 그냥 그 위험 지역에서 임상 3상 겸 효능 테스트, 그리고 실제로 백시네이션 전략을 통한 이 방어 전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약 100% 효능을 보였습니다. 그때 했던 이제 백신이 그 바이럴 벡터 기반입니다. VSV라는 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백신이 이게 이제 이런 감염병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고, 그리고 임상 2상까지 해놨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3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방어 전략, 대응 전략으로 하자, 이게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빌 게이츠라든지 여러 이제 글로벌 리더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펀드를 만들자 제안을 해서 G20에서 그게 이제 그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그게 시작이 돼서 그 세피라는 그런 그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조 원 정도의 이제 펀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이머징 인펙셔스 디지에 대해서 백신으로 대응을 하자는 그런 전략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게 임상 1상, 2상까지 하고 비축을 해놨다가 그런 전염병이 발병하면 그때 이제 백신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방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메르스, 라사, 니파 등에 대해서 백신 개발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피라는 단체가 자기들이 어떤 개발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글로벌에 제안서를 내서 여러 연구소라든지 백신 기업들이 그 지원하는 형태로 이런 그 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들어갔는데, 그때 했던 것들이 어떤 플랫폼 기반의 백신 개발이었습니다. 뭐 DNA 백신이라든지 제조합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제조합 단백질 기반 어떤 이런 신속하고 빠르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주로 이제 그런 플랫폼들에 대해서 개발 지원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번에 그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그 특히 이제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 시작한 지 63일 만에 임상 1상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피에서 이제 지원했는데, 미국 그 NIH VRC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런 백신에 대해서 개발 시작 후에 임상이 이루어졌던 게 지카 때 6개월이었습니다. 가장 빨랐던 게 6개월이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2개월 만에 임상을 허가를 내줬고요. 그리고 또 DNA 백신도 메르스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던 미국 이노비오사의 DNA 백신도 3개월 만에 그 임상 승인이 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백신이 또 세피에서 저 연구소에 지금 지원을 해줘서 한국에서 임상 1, 2상이 조만간에 아마 6월 정도에는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큰 변화는 뭐냐면
그러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신속하게 빠르게 임상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내년 중반 정도를 예상했던 거가 그 백신의 기본 개념, 효능이 증명된 그런 백신이 훨씬 더 빠르게 그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그 저희 나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행히 저희는 뭐 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상황이 긴급하지 않지만 향후에 이런 백신이 글로벌에서 쇼티지가 나면은 우리나라 공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나라도 이런 플랫폼 기술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플랫폼 기술들을 개발해서 최소한 이번 기회에 임상을 들어가서 향후에 안전성이나 이런 걸 증명을 하고 해놔서 향후에는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대량 생산까지 저희 나라가 항상 잘하는 게 이런 대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저희가 다 갖춰서 향후에는 저희도 이런 그 국내 대비뿐만 아니고 글로벌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방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범준 교수님께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오늘 손우식 팀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아주 인상적으로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토론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전염병을 이해하는 그런 모델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엔 이런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전염병 확산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시뮬레이션 모형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데 어떤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그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 그리고 오늘 그 손우식 팀장님이 발표해주신 내용에 기반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 모델이 앞으로 어떤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 정도로 그 오늘 말씀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감염병 확산 모형이라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좀 아마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저도 물리학자지만 저는 감염병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발제를 해주신 손우식 박사님도 사실 어떤 바이러스나 그런 실제 전염병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수리과학에 기반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이런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고 그걸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런 방법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손우식 박사님도 감염병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염병 확산의 모형을 만들고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감염병 확산 모형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한 집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균일하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감염이 될지 안 될지는 서울시 안에 이미 감염자가 몇 명이 있는지만 그 숫자만이 결정한다는 모형인데요. 이런 모형을 이런 저희 쪽에서는 컴파트먼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서울에는 뭐 크게 봐도 한 4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안 걸린 사람, 걸릴 사람, 걸려서 확진받은 사람, 이미 치유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직장으로 출근하는지 학교로 가는지 아무런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 모형이 아주 간단한 컴파트먼트 모형입니다. 근데 이 컴파트먼트 모형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 저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사람한테 전염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고려하지 못하는 게 컴파트먼트 모델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마이크로스코픽한 모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밑단에는 저희 쪽에서는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행위자 기반 모형이라는 건데요. 이 모형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하는 그런 방식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시에 어디서 출발해서 지금 이 포럼 장소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몇 시에 도착했는지까지도 넣을 수 있다면 그게 사실 모든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이런 현실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마 궁극적인 꿈은 아마 이런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일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다들 아마 짐작하실 수 있죠. 그걸 모든 각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모델을 넣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컴파트먼트 모델하고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모형이 오늘 손우식 팀장님께서
그 오늘 소개해 주신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인데요. 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에선 지금 그 아마 오늘 발표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구로 구별하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판단을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그 특정한 개인이 어느 학교에 가고 어느 직장에 가는지까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감염 확률과 그 사람이 집에 있을 때의 감염 확률은 다를 수 있다라는 상당히 현실적인 모형 그런 그 파라미터는 모델에 들어가 있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소개해 주신 이 발제자 분께서 소개해 주신 모형이 그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보다는 훨씬 나은 모형이고요. 그리고 컴파트먼트 모델이 갖고 있는 너무 심한 가정, 모든 사람들이 모든 다른 사람을 똑같은 확률로 만난다라는 것은 그런 그 정도로 너무 그 현실에 불가능한 그런 걸 가정하지 않은 모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큰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또 상위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메타 파퓰레이션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 한 나라 안은 아까 말씀드린 아주 간단한 컴파트먼트 모델 같은 걸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전 세계에서 어떻게 전염병이 확산될지는 각각의 국가 사이의 이동, 사람들 이동의 트래픽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파퓰레이션 모형은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어떻게 전염병이 퍼져나가는지 같은 것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적절한 모형이지만 뭐 우리나라 내부, 예를 들어 아니면 뭐 대구시에서 어떻게 전염병이 확산됐는지라는 것을 메타파퓰레이션 모형을 적용해서 그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짤막하게 오늘 그 전염병 확산 모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그 각각의 단계의 모형들은 다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한계는 그 모형을 설계할 때 들어가야 하는 파라미터를 현실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추출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모형의 한계예요. 이걸 극복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손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에서도 전염병의 확산 중간에서 그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의 특징을 실제 데이터로부터 추출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이제는 예측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 다량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이런 모형들은 어쩔 수 없이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 확산 모형의 가치는 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 어떤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을 때 집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모두 직장을 가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게 도움이 될지 과연 어떤 것이 더 그러면 급격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현실에서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시뮬레이션 모델을 갖고 있다면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해봐서 어떤 방역 정책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지를 시나리오 상에서 검증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저는 이런 시뮬레이션 모델이 갖고 있는 가치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맨 마지막으로 그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그 생각들이 조금 떠올랐는데요. 오늘 포럼에서 발표하신 세 분 중에 이 시뮬레이션 모형을 갖고 실제 전염병을 연구하시는 발제자는 한 분이셔서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 전염병 확산에 대한 국가 R&D 연구비 지원이 3분의 1이 될 일은 절대로 없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00분의 1, 3000분의 1 어쩌면 3만 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 확산 모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이게 그 뭐라고 하죠, 우리? 비용 수익 분석을 하면 엄청나게 이득이 있습니다. 연구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 이분들은 어떤 뭐 실제 실험을 하는 분들도 아니고요. 적당한 컴퓨터 자원만 있으면 이분들은 아이디어만으로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요번 이런 그 국가적인 그 코로나19에 의한 위기 상황에 이제 이후에 이런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을 연구하는 특히 저는 과학연구소 그런 기관들의 역할이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연구를 지원할 때 연구비보다도 제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데이터의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빨리 좀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감염병 확산 모형에서는 사람들의 이동 패턴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굉장히 강하게 실행될 때는 그 이전에 사람들의 평상시의 이동 패턴과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전염병 확산 모형을 만들려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그 축적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것들이 이제 오늘 손 팀장님 같은 그런 연구팀에 굉장히 자유롭게 제공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그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감염병의 여러 다양한 방역 시나리오를 예측해보고 어떤 가장 좋은 방역 정책을 찾고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다가올 보통 우리 감염병 X라고 하잖아요. 이후에 또 올 겁니다. 새로 올 그런 감염병 X에 대비하기 위한 아주 그 비용 대비 수익은 높은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 들어서 그 많은 그 국가기관이나 뭐 연구소 같은 곳에서 이번 기회로 이런 시뮬레이션 모형에 대한 연구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예, 김범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송만기 처장님 그리고 우리 김범준 교수님께서는 이제 각각 그 백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모형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주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주셨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모실 저희 손미진 대표님 그리고 이승규 부회장님께서는 아마 그 민간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셔서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손미진 대표 이사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수전텍 대표이사 손미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의 진단 이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까지 왔나 매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코비드 19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했던 것은 감염력이죠.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간 사실 이 전염병은 거의 유일무이하지 않나 싶은데요. 보통은 어떤 국소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팬데믹은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전 세계가 팬데믹이 그것도 불과 한 3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상황은 정말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그 한국의 진단 회사들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결과를 만드느냐를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번 팬데믹 이렇게 짧은 기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닥쳐온 이 팬데믹에는 사실 신기술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기술이나 어떤 클로즈드 시스템 그들만이 갖고 있는 장비 그들만이 갖고 할 수 있는 진단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론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범용적으로 가장 넓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근데 그게 아마 한국 기업들이 많이 하는 아이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기술적인 차이에서 저희가 이제 격공을 보면 거의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4월인데요. 그냥 3개월 3개월 안에 저희가 기술 개발부터 글로벌 인허가를 다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까지를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어마무지한 스케일의 대량 양산까지를 성공하고 그 양산된 제품을 수출까지를 하고 있는 이 모든 시나리오가 3개월 내에 이루어졌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예측 못했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전염병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제조업이 없었으면 바이오 제조업이 없었으면 저희도 아마 서유럽 같은 그런 초토화가 됐을 거예요. 서유럽도 지금 뭐 프랑스든 뭐 이태리든 또는 스페인이든 그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초토화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이런 제조 기반의 바이오가 있었다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행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진단이나 전염병 같은 경우에 진단이나 백신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주권적인 입장에서도 갖춰야 될 그런 제조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런 제조업이 사실은 이제 서유럽에서는 굉장히 팬시한 기술로 많이 되어졌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그들의 팬시한 기술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태를 이제 경험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초유의 짧은 기간 내에 오는 팬데믹은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저희가 숙제인 거죠. 이럴 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과학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접목을 시킬 시간도 없었어요, 실은.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이번은 정말 그 기업들의 어떤 기존에 있던 기술 그리고 여기에 저희 기술의 정교함을 더해서 사실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팬데믹이 다시 이제 왔을 때 그럼 글로벌이 이번같이 두 손 놓고 다 당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번이 끝나면 많은 나라들이 이런 보건, 헬스 관련된 많은 정책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진단 백신 쪽은 거의 그들의 어떤 주권을 헬스 주권을 가지는 쪽으로 거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요 다음 포스트 코비드 19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지 않은 다른 기술들이 접목된 어떤 그런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과학 정책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 정책의 정책과 관련돼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제 발제하셨던 마지막 연자여셨던 조 팀장님께서 자,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상용화와 그러니까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어떤 그런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좀 약한 거죠. 근데 그런 코릴레이션이 좀 타이트하게 바인딩 되어야 목적형 사실은 R&D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지금도 저희가 굉장히 약한 부분은 뭐냐면 이 뭐 기초와 또는 응용 크게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뭐 기초는 어쩌면 원천 기술이 포커스일 테니까 그렇다 치고 응용과학을 하신다고 하시면 사실은 그 목표는 상용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용 가능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정확하게 디파인 해 주시는 그런 그 과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이제 감염성 질환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코비드 19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성 같이 그냥 하나로 그냥 몰빵하는 이런 약간 느낌 있죠. 모든 정책이나 모든 과제가 다 여기로 지금 쏠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저희도 여러 번의 어떤 그 이번에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도 전염병 관련된 진단을 사실은 어떤 기업이 여기에 주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지카나 메르스 때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과제를 통해 가지고 그 과제들이 다 3년짜리 과제였는데요. 과제를 통해서 다 제품 개발은 했어요. 근데 그 3년 뒤에는 저희가 그렇게 개발됐던 기술을 검증할 수도 할 만한 샘플도 없을 만큼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코비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걸 개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심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국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중국이 저 정도면 이건 우리의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다들 저희가 굉장히 빠른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전에 지카같이 브라질에서 어떤 그런 국소적인 그 팬데믹이 왔다면 저희는 사실 이번에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저희 일이다,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과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전염병 과제들이 끝나고 나면 3년짜리로 과제가 나와요. 아마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시겠죠. 이런 뒷북 치는 과제는 사실은 좀 상호 힘들게 한다. 이걸 하고 있는 회사들도 나중에 같이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다 보니 국민들의 세금도 그렇고 저희 기업의 어떤 인풋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거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생각은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아주 초기에 아주 단기적으로 좀 더 액수를 그러니까 연구비를 크게 해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이렇게 끌어내는 좀 더 다른 모양의 과제를 기획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그때 만들어진 기술이
우리가 겪고 있는 또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코비드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우리의 어떤 세금이 과학기술자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줬다라는 것들이 아마 극명하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플렉시빌리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나 제안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비드 19이 아직 이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 다음 시즌에 지금까지는 너무나 대응을 잘했으나 가을 시즌에는 어떻게 돌아올지 다들 걱정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사실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리고 더 크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 코비드 19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쯤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다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까지 만약에 저희가 정말 스페인이나 어떤 서유럽 같은 그런 새로운 팬데믹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를 좀 챙겨봐야 될 때다. 그래서 갖고 있는 우리의 무기들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해서 그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경험에 기반한 아주 뼈아픈 그 여러 가지 제안과 충고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승규 부회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계니까 산업계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 지금 저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왜 다른 나라 선진국의 뭐 기술 좀 앞선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에 관한 원인 하나랑 그다음에 또 거기서 나오는 저희의 그 민낯들을 좀 보는 것도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 뭐 A씨라고 애프터 코로나라고 하는데 애프터 코로나에 과연 지금 잡은 코리아 바이오 브랜드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관련된 이 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 아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의아심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세계 1위의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브랜드가 됐느냐. 근데 이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감염병이 나왔을 때 어떤 키트를 생산하거나 백신을 생산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다른 나라는 국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벤처라고 하는 이 기술과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서 이걸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들이 약간 이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또 하나의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속 허가를 내줘서 우리가 기술 실현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태까지 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임상 상무상의 실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욕만 많이 먹었었는데 바이오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해주신 다시 손민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산업이 뭔가를 코리아 브랜드를 이끌고 나갈 때 과연 사이언티스트와 국가출원연구소가 여기서 뭘 했을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3개월 동안 학교와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와 아카데미 쪽과 국가출원연구소에서의 과연 이게 어떠한 그 리스폰스가 있었고 뭔가가 이걸 저희가 트러블 슈팅을 할 때 어떤 기능들을 줬나라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향후 우리가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설립을 할 때 국가출원연구소의 과연 롤이 뭔지, 그 다음에 학교의 롤이 뭔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세 가지의 기능들을 어떻게 과연 효과적으로 끌어올릴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반영된 국가 과학 정책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바이오 어찌 보면 어렵게 이 진단 키트 때문에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이 이제 글로벌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솔직히 이 다음이 이제 손민희 대표님 말씀은 이 다음이 솔직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키트는 아마 이제 이 확진 수가 줄게 되려면 이건 분명히 다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많은 곳에서 뭐 치료제나 백신에 관련된 부분에 너무 장비에 관련된 부분에 의견을 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할 때 아무리 신속 승인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저희가 겪어야 되는 분야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들이 과연 그게 가능한지 관련된 뭘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추경까지 해서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에 많은 R&D 비용을 투자를 할 텐데 과연 이게 효과적일까? 라는 생각을 좀 들여다 보면 저희가 좀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산업계 차원에서 과연 치료제의 캔디데이트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결국 그건 뭐냐면 각 부처에서 했던 R&D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항바이러스 제제로 가능할 수 있는 컴파운드를 찾아내서 거꾸로 탑다운의 형태의 프로그램과 버텀업 프로그램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저희 R&D 결과에 관련된 결과물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후보 물질 찾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과연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그 R&D 투자에서 나온 결과물에 과연 데이터베이스가 산업화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응급적인 상황에서 과연 그 힘을 발휘할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빅데이터화를 해서 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가 가능성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R&D 기술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언택트에 관련된 부분이 좀 활성화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는 그렇다면은 개인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될 거고 또 원격 진료에 관련된 부분이 이게 회자가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정부는 인프라만 깔아주면 돼. 그 인프라는 규제에 네거티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호 박사님께서도 계시지만 이명호 박사님께서 거의 한 10년을 네거티브 규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고 다니셨지만도 아직도 많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잡은 코리아 브랜드의 그 명성을 진짜 아주 어렵게 뭔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규제의 좀 선진화라고 할 거예요. 네거티브 규제도 아니고 규제의 선진화를 통해서 원격 진료라든지 기본적인 개인 데이터라든지 이것들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이의 진단 기기 같은 바이오 산업을 한번 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동반된 과학기술 정책과 산업의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승규 부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송만기 차장님, 김범준 교수님, 손미진 대표이사님, 이승규 부회장님 네 분의 토론자께서 굉장히 심층적인 분석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하는 문제 의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미래에 대한 대비까지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를 해주신 세 분 발제자님께 마이크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온라인을 통해서 받은 질문을 좀 요약해서 드릴 거고요. 그걸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정리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끝날 때 한 줄 평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연구원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또 언론에 계시는 분들 또 기업에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발제자 세 분과 그다음에 토론자 네 분께서 해주신 말씀 속에 많은 답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진국에서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손우식 팀장님께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제 선진국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자분들께서도 계속 말씀 주셨지만 또 발제자분들도 말씀 주셨고요. 어떤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R&D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인허가 문제도 계속 말씀 주셨는데 신속하게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도, 시스템에 관한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됐는가,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미래에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올 수 있다, 또는 새로운 어떤 전염병이 올 수 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이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도, 정책,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심리, 즉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공포에 대비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발전 세 분께서 다 답변해 주실 만큼의 시간은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현황, 또 앞으로의 미래,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어떤 것도 좋으니까 한 줄 평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발표는 저희 임영화 박사님, 손훈식 팀장님, 그리고 조용래 팀장님이 해주셨지만, 예, 저희 마지막 마무리는 좀 순서를 바꿔서 저희 조용래 팀장님, 손훈식 팀장님, 그리고 임영화 단장님 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 조용래 팀장님. 어떻게 답변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원장님께서 먼저 네 가지를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예, 저도 어떻게 말씀드릴까. 근데 사실 제 차원에서 좀 관련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발제 내용하고 R&D 시스템, 백신갑에서 이제 R&D 시스템 얘기가 조금 관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이제 장기화될 때에 대한 얘기하고 결부해서 그 R&D 시스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그 출연연의 역할이나 이런 얘기들을 조금 같이 좀 섞어서 그냥 좀,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발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 그 기관에서도 요 관련된 정책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들 했던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시간이 저희가 알겠습니다. 3분씩 예, 해주셨으면 3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한 줄 평까지 해서 3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중에 제안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출연연들이 지금 감염병 관련해서 이제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두 개의 이제 조직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 융합연구단 쪽에서 이제 그 연구회 차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생명연에서 하고 있는 그 연구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이제 보통 때는 당연히 이제 서로 과제를 위한 이제 수주 경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서로 더 수월성 경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경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거의 전시에 가까운 체제에 있었을 때는 바로 보통 땐 경쟁하다가도 바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통 때는 이제 인터 컴피티션이 일어나지만 이런 좀 전시 상황에서는 인터 코어퍼레이션이 일어나는 좀 컴피티션과 코어퍼레이션을 좀 합치는 그 코피티션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그 경제학자나 사회심리학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불안과 공포, 이게 바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아니면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의 역할, 그다음에 질본 쪽에서도 그런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 심리학자들이 좀 참여하는 그 여러 가지 팩트 체크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정보 시스템의 지능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왜냐하면 장기화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 심리의 불안이, 왜냐하면 사회가 버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은 제가 요즘에 계속 일하면서 이제 한 줄 평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일모도원, 춘례불사춘, 이 두 가지입니다. 갈 길은 먼데 갈 길은 먼데 시간은 많지 않고 봄이 안 돼도 봄 같지가 않다. 이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겁니다. 좀 쉽진 않은 상황이지만 하여튼 이 사태를 잘 극복해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태프에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손우식 팀장님. 네네. 저희 조금 전 김범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사람 간 휴먼 투 휴먼 트랜스미션에 의해서 그 확산되는 그 전염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타 지역으로 가는지에 대한 사실 정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정보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정부 어느 부처에서는 사실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확보할 수 없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끼리 논의하다가 이렇게 설정하고 일을 하자라고 사실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아까 조용래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벙커 같은 게 준비가 됐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만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아마 코로나 끝난 다음에 아마 여러 방면에서의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평가에 대한 논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작업이 꼭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저는 자연과학을 했습니다. 그 통계 물리를 전공했고 사실 자연현상보다 사람 사는 현상이 재미있고 또 통계물리 했던 여러 저희 선배 연구자 분들 중에 사실 굉장히 그 자연과학을 하셨던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 사는 세상의 문제를 잘 풀어 오셨고요. 오늘 김범준 교수님께서도 사실 그런 훌륭한 길을 개척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사실 그렇게 그냥 사실 연구하는 게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또 흥미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왔었는데 본격적으로 감염병 연구를 한 다음으로 처음으로 맞게 되는 사실 이제 실전 감염병 확산 상황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얼굴이 밝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상황이 즐거운 것도 아니고요. 또 저희가 일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데 저희가 도움이 정말 되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고 자료도 더 확보되고 또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끼리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설정으로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하면서 좀 더 좋은 시뮬레이션 만들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명호 단장님. 네, 사실 사전 질문들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발표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제 뉴 노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학기술계 자체도 새로운 어떤 기준, 새로운 모델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드렸던 그런 통합적인 그런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R&D뿐만이 아니라 R&D와 규제 그리고 R&D와 인프라,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그런 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줄 평은 과학기술 계가 새로운 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혁신을 하자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아주 멋있는 한 줄 평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전에 약속된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참 사상 유례가 없는 그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고요. 아직도 사실은 이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 또 분명히 거기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또 심리적으로 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그 세 분 발제자님과 네 분 토론자님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비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자원이 준비가 돼야 되고 마음가짐도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미래는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상당히 좀 낯설지만 이런 언택트한 포럼 또 저희가 또 해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나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이유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세 분 그리고 토론자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한 자리에 모시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시고 계신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표 자료와 영상 자료는 저희가 스태피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또 다운 받으셔서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포럼은 433회가 될 텐데요. 아마 당분간은 그 코로나 관련해서 또 과학기술 정책 이슈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